처음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은 그저 책임감 있고 규율이 있으며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침을 최적화하고 운동을 기록하고 성과를 향상시켜준다고 약속하는 책을 읽고 삶의 모든 분을 기계처럼 정밀하게 일정표에 배치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칭찬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지도 못한 채 당신은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분기별 성장을 필사적으로 쫓는 부실 기업처럼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을 자유라고 믿는다는 데 있다. 병철하는 바로 이 환상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폭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폭군이 되었기 때문이다. 목에 숨결을 불어넣는 상사가 필요 없다. 당신은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당신은 매 순간 생산적이 되도록 스스로를 강요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처벌한다. 의미, 기쁨, 휴식, 침묵,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필터로 짜낸다. 그 결과는 더 강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의 느리고 조용한 붕괴다. 그리고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프로젝트로 바꾸지 않고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다. 기타를 집어들면서도 녹음해야 하는 건 아닐지 고민한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 없이 하지 못한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동일한 논리에 삼켜졌다. 더 많이 생산하라. 더 많이 되어라. 더 많이 최적화하라. 항상 더 많이. 그런데도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 그래서 위험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다. 당신이 수년간 쌓아올린 정체성을 흔들지도 모를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쓸모없는 일을 한 게 언제였는가. 목표도, 지표도, 관객도, 수익화 가능성도 없는 어떤 것 말이다. 만약 대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끊임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 함께하라. 불편할 것이다. 노출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듣는다면 지친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기억해달라고 애원해온 단 하나의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잘 일하는 법이 아니라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말이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순간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 믿음은 당신 안에 심어졌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방 안에서 곰팡이가 번지듯 천천히 조용히 자라났다. 아이였을 때 당신의 욕망은 순수하고 즉각적이며 계산되지 않았다.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색깔이 매혹적이어서 그림을 그렸다. 감시받지 않을 때 삶이 스스로 하는 일이 바로 놀이이기 때문에 놀았다. 존재 그 자체로 충분했기 때문에 탐험했다. 그러다 성인이 되었고 수익화, 최적화, 도구화될 수 없는 공간을 용납하지 않는 체계가 함께 찾아왔다. 병철하는 우리가 더 이상 외부 건의가 안 된다고 명령하는 규율, 사회 아래 살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대신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체계, 성취 사회 안에 살고 있다. 여기서의 명령은 금지가 아니라 자극이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스스로를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겉보기에는 해방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는 억압자도 없고 소리 지르는 공장 감독도 없으며 누군가가 강요한 빡빡한 일정도 없다. 대신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더 해라. 더 되어라. 개선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뒤처지지 마라. 쉬지 마라. 이 체계의 탁월함이자 잔혹함은 당신의 내면을 시장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생각은 투자가 되고 감정은 생산성 누수가 되며 시간은 극대화해야 할 자본이 된다. 심지어 성경마저 관리해야 할 브랜드가 된다. 당신은 사회를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화된 상사의 시선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수행하고 있다. 해고할 수도, 도망칠 수도, 만족시킬 수도 없다. 하는 이 새로운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는 기업가라고 부른다. 끊임없이 확장이 필요한 사업처럼 자기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결정은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이끌린다.
누구를 위한 가치인가? 종종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과의 논리는 너무 깊이 정신 속에 박혀서 당신은 삶이 다른 리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지쳐있다. 자유시간이 있어도 쉴 수 없다. 그래서 여가가 수상하게 느껴지고 휴식이 함정처럼 느껴지며 침묵이 낭비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식민지처럼 보고 최적화하고 수확해야 할 영토로 보도록 훈련받았다. 그리고 이 식민화가 일어나면 당신 안에는 더 이상 신성한 것이 남지 않는다. 기쁨도, 호기심도, 창의성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마저도 모든 것이 재료가 되고 모든 것이 수단이 되며 모든 것이 도구가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산하지 않는 도구는 실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한이 지적하는 심리적 폭력이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통제가 필요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한다. 일하라고 강요하는 체계가 필요 없다. 당신은 기꺼이 삶 전체를 일로 바꾼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목표를 위해 끝없이 갈려나가는 1인 기업이 된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식민화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상처럼 느껴지고 책임감처럼 느껴지며 옳은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다. 어딘가에서 당신은 다른 방식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 아프지 않았던 방식,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지 않았던 방식, 시장의 논리에 내면을 넘기기 전의 시간을 당신 안에 무언가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연약하고 희미하지만 아직 살아있으며 스스로를 되찾는 열쇠다. 모든 지친 삶에는 긍정성이 폭력과 구별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문화는 동기가 힘을 준다고, 추진력은 고귀하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강함의 증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밀어붙임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 무한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조용히 하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가? 병철하는 현대, 삶에서의 과도한 긍정성, 즉 모든 장벽은 정복 가능하고 모든 한계는 협상 가능하며 모든 약점은 수정 가능하다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실패를 더 이상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으로 만드는 심리적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당신의 피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체계도 기대도 아닌 당신 자신이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붕괴가 시작된다. 성취사회는 강제로 당신을 부수지 않는다. 그것은 유혹으로 당신을 부순다. 아무것도 금지할 필요가 없다. 그저 당신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속삭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야망을 의무로, 잠재력을 압박으로, 자기개발을 자기처벌로 바꾼다. 결국 당신은 하나의 파괴적인 믿음을 내면화하게 된다. 끊임없이 성취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 때문에 몸이 쉬어달라고 애원할 때조차 마음은 쉬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이유, 걸음을 기록하지 않고 산책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 소설을 읽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유,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는 모든 순간이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휴식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도덕적 약점이 되고, 침묵은 의심스러워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 하는 이것을 번아웃의 심리적 메커니즘이라 부른다. 과업의 과부하가 아니라 자아의 과부하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인물의 무게다. 당신의 추진력은 감옥이 되고 목표는 무기가 되며 잠재력은 감금실이 된다. 성취 주체는 주인이자 노예, 착취자이자 피착취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시스템에서 걸어 나올 수 없다. 그 시스템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달팽이가 껍질을 지고 다니듯 자신의 탈진을 짊어진다. 분리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군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일이 없는 상태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일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날 번아웃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사람들은 단순히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번아웃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상처가 된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은 더 지칠수록 성취 중심 사고가 더 강하게 당신을 조여온다는 점이다. 당신은 고갈에 대응해 더 많은 자기 최적화, 새로운 습관, 새로운 루틴, 새로운 요령, 새로운 목표로 반응한다. 당신을 부순 바로 그 사고방식의 치유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치유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것이 한이 견고한 붕괴다.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끝없는 프로젝트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소진되는 사회, 당신이 동시에 병사이자 장군이자 적이 되는 전장이다. 어느 순간 물어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문제가 당신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 자체라면 어떨까? 그 믿음을 직면하기 전까지 붕괴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고통에는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소멸로 드러나는 형태가 있다. 사물이나 기회,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의 소멸이다. 병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되돌릴 수 없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사유하는 능력의 침식이다. 성과 중심의 삶에서 사유는 단순히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병리화된다. 고요는 게으름이 되고 침묵은 비생산적인 것이 되며 느림은 위협이 된다. 그리하여 영혼을 기르는 존재의 상태들이 끊임없는 움직임을 위해 조용히 제거된다. 그렇다면 고요함을 잊어버린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사유의 소멸이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정신에 대한 재앙이다. 사유는 의미가 형성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마음이 숨쉬는 공간이다. 그것은 수행하지 않아도 자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내면의 방이다. 이 방이 무너지면 당신은 단지 휴식을 잃는 것이 아니다. 깊이를 잃고 내면성을 잃고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로 존재한다는 감각을 잃는다.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삶을 걸어가지 않는다. 질주한다. 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소비한다. 시간은 존재의 매개가 아니라 최적화의 도구가 된다. 모든 부는 사용되고 정당화되고 산출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란함 없이 서서히 인간은 얕아지고 반응적이 되며 파편화된다. 과잉 활동이 성찰을 대체하고 정보가 이해를 대체하며 자극이 의미를 대체한다. 당신은 철학적 의미에서의 사유를 멈추고 계산하기 시작한다. 경험하기를 멈추고 관리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 결과를 번아웃된 영혼이라 부른다. 일로 지친 영혼이 아니라 내면 삶의 폭력적인 부재로 지친 영혼이다. 끊임없이 외부로 밀려나는 영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는 영혼이다. 사유가 없으면 감정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그저 축적된다. 사유가 없으면 욕망은 결정화되지 못하고 세상이 박수치는 것을 쫓게 된다. 사유가 없으면 고통은 변형되지 못하고 반복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쾌락조차 실체를 잃는다. 오락을 몰아보고 경험을 모으고 여행을 하고 물건을 사도 그 어떤 것도 의미를 만들 만큼 깊이 스며들지 못한다. 모든 것이 유리 위의 물처럼 마음의 표면을 미끄러져 간다. 이것이 현대인이 최고의 삶을 살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다.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진실이 되는 내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는 사유의 차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순수한 외재성의 존재, 행동과 생산성, 성과와 지표로만 정의되는 존재가 된다. 세상에는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공적으로는 성공하고 사적으로는 실패한다. 타인에게는 인상적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하다. 한이 말대로 거주할 수 없는 노동하는 동물이 된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사유가 성취,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 무용함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의제도, 목표도, 측정 가능한 결과도 없는 순간들, 자신을 개선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순간들이다. 그래서 쓸모없는 취미는 하찮지 않다. 그것은 신성하다. 세상이 허물어뜨린 내면의 방을 재건한다. 숨쉬고, 느끼고, 상상하고,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킨다.
더 효율적인 자신이 되려다 잃어버린 깊이와 다시 연결해준다. 그것은 여가가 아니다. 구조다. 사치가 아니다. 생존이다. 이 신성한 무용함의 공간을 되찾지 않는 한 파괴는 계속된다.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게 자기 부재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영혼처럼 조용히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기쁨을 주는 일을 할 때 세상이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형편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음악을 연주하거나 어떤 목표도 진전시키지 않는 퍼즐의 오후를 보내면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당신은 이 죄책감이 성격이나 성장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정치적이며 문화적이며 설계된 것이다. 쓸모없는 취미는 성취사회에 위험하다. 그것은 그 논리 속으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산성을 거부한다. 그것은 최적화를 거부한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산출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자본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계에서 수익화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것은 저항의 행위가 된다. 비융철하는 이를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당신의 몸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정신을 식민지화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모든 분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기쁨마저도 추출해야 할 자원으로 대하는 순간, 그 체제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사슬은 내면에 있고 통제는 자기 지시적이다. 이것이 쓸모없는 취미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이유다. 그것은 중단이다. 그것은 자기 착취의 회로를 교란한다. 그것은 체제가 당신에게 피하라고 가르쳐온 방식으로 정신을 진입하게 만든다. 행위가 아닌 존재의 방식으로 어떤 일을 순수하게 그 자체를 위해 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갑자기 관객도 지표도 향상 곡선도 투자 대비 수익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이 사라질 때 오래되고 거의 잊혀진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난다. 현존, 활동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마침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감각이 돌아오고 주의가 깊어지며 내면성이 확장된다. 쓸모없는 취미는 처음에 느껴지는 불편함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식민지화 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앉아서 그림을 그리자마자 이건 무의미해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즐거움을 위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불안을 느낀다. 나는 더 유용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걸음수를 기록하지 않고 걷다가 길을 잃은 느낌이 든다. 지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이 견고한 내면화된 감독자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된 폭군이다. 이것이 쓸모없는 취미가 중요한 이유다. 그것은 그 목소리를 깨뜨린다. 자기 감시의 순환을 중단시킨다. 존재에는 정당화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정신에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상기를 통해 성취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를 회복시킨다. 자유, 끝없는 선택의 얕은 자유가 아니라 목적 없이 한순간에 머무는 더 깊은 자유, 측정되지 않을 자유, 비생산적일 자유, 인간일 자유 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논리 자체 밖으로 나설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쓸모없는 취미는 이런 종류의 자유가 아직 가능한 마지막 성역 중 하나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린다. 타인을 위해 연기하는 자아도 아니고 브랜드처럼 관리하는 자아도 아닌 세상이 당신에게 인상적인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조용하고 사적인 자아로 당신을 효율적인 기계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은 반란이다. 그것은 정체성이 생산성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시장의 것도 알고리즘의 것도 끝없는 더 나아지라는 압박의 것도 아니라 당신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쓸모없는 취미는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치료다. 저항이다. 회복이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쓸모없는 취미를 다시 발견하기 전에 당신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충동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아왔다. 향상, 생산성, 진보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욕망은 유치하거나 무책임한 것으로 조용히 기각되어 왔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무언가를 되찾으라고 말할 때 나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심리적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드러나는 질문으로 시작하자. 세상이 사랑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득하기 전 당신은 무엇을 사랑했는가 솔직하게 바라보면 어린 시절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활동들은 대개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탐색적이고 감각적이며 논리적이었다. 아무 목적도 없는 것들을 만들었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세계를 상상했다. 그저 그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보냈다. 그 부분에 당신은 죽지 않았다. 묻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의 첫 번째 과제는 발굴이다. 단 하나만 고르라. 정당화 없이 사랑했던 것 하나를. 잘하는 것을 고르지 말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고르지 말라. 과거의 당신, 아이였던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고르라. 그것은 의미 없는 형태를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돌을 모으는 것, 서툴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 레고를 조립하는 것, 목적지 없이 배회하는 것, 커리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다. 가장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활동을 선택하라. 영혼은 언제나 자아가 부끄러워하는 곳에 숨어 있다. 선택했다면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쓸모없는 취미는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성취지향적 사고는 즉시 그것을 식민지화할 것이다. 비융철하는 성과 사고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해했다. 그것은 여가까지 스며든다. 그러므로 경계를 그어야 한다. 부드러운 경계가 아니라 성스러운 경계를.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라. 이것은 절대 수익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최적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저항을 예상하라. 죄책감을 예상하라. 다른 일을 해야 해 라고 속삭이는 가슴의 조임을 예상하라. 현대의 죄책감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이다. 당신은 윤리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내면화된 생산성 알고리즘을 위반하고 있을 뿐이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다. 활동 중에 당신의 마음은 익숙한 영역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따르지 말라. 감각으로 돌아가라. 종이 위를 스치는 붓의 감촉을 느끼고 서툰 악기의 소리를 듣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식물의 흙을 만져라. 그 활동이 불완전함을 담아낼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이 되게 하라. 당신의 평범함을 축하하라. 그것은 세상이 더 이상 당신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다. 이 실천이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의식화해야 한다. 인간에게 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의식이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정신에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신호가 되는 작은 행동을 선택하라. 촛불을 켜는 것, 차를 우려내는 것, 익숙한 것보다 더 길게 이어지는 한 번의 호흡. 의식이 없으면 당신은 다시 습관적인 속도로 미끄러져 돌아갈 것이다. 의식이 있으면 정신이 인식하는 문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이 빛이 바뀌었음을 깨닫기 전 새벽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불안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덜 적대적이 되며 순간들이 다시 늘어나 하나의 긴 과업의 흐릿한 덩어리로 붕괴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당신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내적 공간을. 쓸모없는 취미는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더 부유하게도, 더 빠르게도, 더 똑똑하게도, 더 생산적으로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희귀한 존재로 만든다. 온전한 존재로. 이는 당신을 성과의 리듬이 아니라 존재의 리듬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것은 당신이 기계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며 프로젝트도 아닌 경제적 가치가 없기에 오히려 무한한 인간적 가치를 지닌 욕망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라는 잊혀진 진실과 다시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 실천은 사치도 방종도 아니다. 그것은 저항이다. 구호나 시위가 아니라 변명 없는 존재의 순간들로 치러지는 조용한 혁명이다. 쓸모없는 취미에 몰두할 때
당신은 자본주의가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했던 무언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다.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이 허락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수십 년간 쓰이지 않던 근육이 깨어나는 것처럼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의 정신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논리, 다른 리듬, 다른 이해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병철하는 현대의 정신이 약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과 과도한 노출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매 순간이 주의 요구, 성과, 반응, 자기개발로 침범당하는 세계에서 마음은 영구적인 가속 상태에 갇힌다. 스스로 안으로 내려갈 수 없고 경험을 종합할 수 없으며 재생할 수 없다. 그저 축적할 뿐이다. 그리고 통합 없는 축적은 지혜가 아니라 소진을 낳는다. 쓸모없는 취미는 성취, 사회가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도입함으로써 이 순환을 방해한다. 목적을 향하지 않는 시간, 목표를 가리키지 않는 시간, 사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사라지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은 드물다. 그것은 신성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마음은 생산성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되기 시작한다. 첫 번째 변화는 신경학적이다. 압박 없이 무언가를 할 때 뇌는 위협 모드에서 벗어난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전두엽은 부드러워진다. 상상, 성찰, 자아인식을 담당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다시 깨어난다. 이 네트워크는 성과 중심의 삶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전진 속에서 질식해왔다. 쓸모없는 취미는 다시 그것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는 심리적 전환이 시작된다. 더 이상 자신을 측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때 마음은 에너지를 재분배한다. 한때 생산성을 떠받치던 불안은 힘을 잃는다. 생각은 덜 공격적이 되고 감정은 잡음처럼 의식의 가장자리에 달라붙는 것을 멈춘다. 당신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안정된 감각 속에서 느끼기 시작한다. 창의성은 야망이 아니라 호기심으로서 나타난다. 이전에는 서둘러 지나쳤던 세부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물감의 질감, 점토의 미세한 저항, 기타 코드의 섬세한 불완전함, 산책 중 걸음 사이의 숨결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주의의 깊이는 사색의 씨앗이다. 바로 번아웃이 파괴하는 능력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자아 감각이 재조정된다. 목적 없는 활동에 참여할 때 당신은 성취로 정의되지 않는 자신의 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정당화가 필요 없는 더 조용한 정체성을 만난다. 이 정체성은 더 부드럽고 더 깊으며 더 진실하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수행하도록 가르치기 전부터 존재하던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이 부분과 다시 연결될 때 삶 전체를 향한 당신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생산성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아니다.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한때 피할 수 없게 느껴졌던 압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당신을 소모시키던 요구에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외부의 기대에 덜 통제되고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덜 사로잡히며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이미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기쁨에 다시 접근하게 된다. 쾌락도, 도피도, 오락도 아닌 기쁨이다. 어떤 순간을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고 강요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조용한 만족감이다. 그것은 놀이에 몰입한 아이가 느끼는 기쁨이며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기쁨이고 자신의 시간에 대해 주권을 갖는 기쁨이다. 이 변화는 피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정신을 재구조화한다. 깊이, 현존, 의미의 가능성을 회복시킨다. 번아웃이 무너뜨린 내적 구조를 다시 세운다. 그리고 여기서 한이 보길 원했을 아이러니가 있다. 시간을 낭비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할 때 당신의 생산적인 시간은 더 창의적이고 더 의도적이며 덜 자기 파괴적으로 변한다. 이 역설은 진짜다. 쓸모없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다. 쓸모없는 취미는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그 귀환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부활이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서 나온다고 믿게 된다.
존재감이나 깊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루는 조용한 내적 진실이 아니라 산출물에서 나온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이후 매일 세상은 당신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신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굶기며 그 믿음을 강화해왔다. 병철하는 이것이 현대 생활의 부작용이 아니라 그 정의적 특징이라고 경고한다. 번아웃의 유행은 오작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사회가 낳을 수밖에 없는 예상된 결과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기억해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쓸모없는 취미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존재할 권리를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반란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삶이 중요하다는 선언이며 당신의 기쁨이 중요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공간과 숨과 시간과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다. 목적 없는 무언가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유일하게 중요한 목적을 되찾고 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는 것,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취미와 함께 앉아있을 때 당신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인간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성과보다 현존을, 가속보다 깊이를, 자기 착취보다 자아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쓸모없음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조용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휴식이 방종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을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삼아라. 내일도 언젠가도 아닌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주는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하라.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것을 지켜라. 어떤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그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